안녕하십니까, 시골에서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옵션 만기가 오늘 녹화일이 목요일이니까 오늘부로 옵션 만기일이 지났습니다. 일반적인 예상대로 큰 충격 없이 무난히 넘어가는 모습이지만 어젯밤 나스닥의 어떤 역사적 상승 이후에 우리 시장이 오히려 긴 음봉을 그리면서 소폭이나마 마이너스로 끝났다는 점은 비록 옵션 만기일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리 큰 위험을 주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큰 무리 없이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은 조금 전에 제가 스태프들과 같이 신조 게시판을 잠깐 살펴보다가 거기에 게시판에 올라있는 한 분의 글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서 지금 그 얘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시청 게시판에 글을 쓰신 분은 주식 투자하기가 애기 낳는 것보다 힘들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신 가정주부이신데 그 내용은 불과 얼마 전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서 200만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서 잠깐 돈의 수익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조금 더 빌려서 투자를 하고 신용카드 대금까지 빌려서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짧은 기간에 수천만 원의 빚을 졌다고 이제 그것을 만회할 길이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셨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도 거의 대부분이 같은 취지인데 동병상련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느냐라는 위로와 아예 이참에 주식시장을 떠나버리라는 말씀을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연이어 답장이 주고받는 글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장이 무려 지수가 2배가 오를 동안에 번 수익을 불과 100포인트가 하락할 동안에 다 잃어버렸다. 이것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주식시장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은 항상 냉정한 자세로 시장을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시장의 희생자가 되지 않고 시장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지금 녹화하는 날짜가 5월 9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목요일. 요즘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도 아직 기간지음이 완전치 못해서, 지금 3주째 계속 매주 녹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 3주간은 제가 앞부분을 할애해서, 시장 전망을 같이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마침 요즘 옵션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옵션 만기일에 오늘 시장 흐름을 가지고 한번 복귀하는 시간을 앞부분에 둠으로 해서 다음번 대응에 조금 더 능숙한 대응이 가능하게끔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에 지수가 만기 지수가 선물이 아마 106포인트 정도 106포인트 내외 정도 코스피 지수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약 한 105포인트에서 조금 모자라는 정도 수준이 되었을 거고 선물이 아마 오늘 106포인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적인 일이 생겨서 마지막 지수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소간의 착오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랍니다. 오늘 아마 선물 지수가 106포인트 정도 내외에서 형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번에 옵션 만기일에 이러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103포인트 아래쪽에 103포인트 위쪽에 110포인트 정도 수준, 즉 이 평균가 103, 그러니까 103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악가 기준으로 102.5 정도 되겠죠. 102.5포인트의 행사가를 가진 풋 옵션과 행사가를 가진 옵션과 110포인트 평균 111포인트 평균이 111포인트였으니까 행사가 110짜리 옵션 이 두 개에서 사이에서 승부가 결정날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아마 이 지점에서 시장이 아마 이렇게 갔다가 화요일경에 이렇게 왔다가 다시 만기에 이 정도 오지 않겠는가, 여기서 끝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제가 아마 지난 월요일인가요? 화요일 정도에
여기 MBN의 스탁투데이에 말씀을 드릴 때 아마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은 105에서 106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만기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점쟁이 이야기가 아니라 기관들의, 소위 말하는 옵션 매도들의 매도 전략은 거의 대부분 이제 양매도 전략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겠지만 옵션에서 양매도라는 것은 옵션 프리미엄이 이제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지점에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만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이론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수가 이렇게 다가가서 여기 있을 때는 여기 110포인트짜리 옵션에 여기에서 110포인트짜리 콜 옵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는 이 프리미엄은 없겠지만 이렇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 프리미엄은 급격히 비싸지게 됩니다. 프리미엄이. 그런데 이 옵션 메이저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증권사들에 해당이 되는데 증권사들이 이렇게 시장이 올라오는 것을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시장이 이렇게 와서 프리미엄이 상당히 비싸질 때 매도를 하고, 즉 비싸진 프리미엄을 매도를 해서 프리미엄을 우리 흔히 이제 속된 말로 따먹기를 한다 그러죠. 프리미엄을. 그 다음에 다시 시장을 떨어뜨려 가지고 시장이 다시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는 또 풋옵션을 103포인트짜리 풋옵션이 이번엔 여기서는 102.5포인트짜리 풋옵션이 되겠죠. 떨어졌을 때는 풋옵션의 가치가 또 급증할 테니까 풋옵션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프리미엄이 102.5짜리 프리미엄이 쫙 올라갔을 때 여기서부터 매도를 많이 해서 또 시장이 다시 되돌아가게 만들면 시장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콜옵션이 비싸질 때 매도해버리고 시장을 떨어뜨리고, 또 이렇게 해서 떨어져가지고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갔을 때 풋옵션이 비싸지면 이번에는 풋옵션을 매도하면서 또 선물이든 현물을 매수해서 시장을 되돌리고, 이러한 양매도 전략을 취함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계속 사는 거죠. 이 밖에서. 왜? 급등을 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프리미엄을 계속 취하면서, 그러면 최대 이익 포인트가 당시 어떻게 되느냐면 약 한 105에서 106포인트 정도가 최대 이익 포인트 구간이 되는데, 이 구간에 정확히 오늘 맞춰서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현재 우리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이 메이저의 어떤 파생 메이저라는 것, 파생 메이저는 거의 전형적으로 우리는 아마 대부분의 증권사가, 특히 옵션에서는 증권사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증권사가 이 파생을 주도하면서 거의 시장을 거의 왜곡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파생의 전략이라는 것은 원래 이것이 태동한 어떤 계기 자체가 현물에 대해서 해지를 하기 위해서, 현물을 많이 보유했을 때 혹시나 하락했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시장이 많이 떨어져서 내가 현물을 다 팔아버리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보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즉 가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랐을 때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콜옵션이나 선물을 매수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전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오히려 꼬리를 위해서 몸통을 흔들어댑니다. 즉 증권사는 고유 계정이 있으니까 특히 쉬운 것은 뭐냐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끌어내리는 데는 완전히 쉽습니다. 대거 선물을 매도하든지 보유 계정에 있는 주식을 대거 매도해버리면 지수 끌어들이기 쉬우니까 자신감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행태들은 거의 관용화되다시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재미있었던 건 오늘 오전 10시경에 시장에는 어떤 리포트가 나왔느냐, 9시 30분에서 10시경에 모 언론에서 이제 그 시장 분석 시황 기사를 내보내면서 일부 증권사가 큰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지금 높고, 또 개인 투자자들은 10여 배 정도의 수익을 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또 대거 현재 콜옵션 매수에 추가 가담을 했거나, 혹은 가지고 있던 콜옵션을 전매도 하지 않고 들고 있었겠죠. 그러나 과연 이렇게 됐을까?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식으로 했는지 이 안에서 오히려 떨어뜨리면서 급등해버린 콜의 프리미엄을 오히려 여기서 매도 전략을 취하는, 우리는 이때 시장을 어떻게 볼 수 있었느냐 하면, 오늘 오전 10시에서 11시경에 옵션 매니저들이 이 110 정도에 걸쳐 있는 행사가 110의 그 콜옵션을 매도를 했던 것을 대량으로 환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한 발 물러서서 매도를 이제 더 이상 매도를 하지 않고 이쪽에서는 콜을 매수를 대결하고 이쪽에서 뭐 어떤 다른 포지션을 취한다든지 하는 소위 말하는 후퇴 전략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를 보면 후장의 상황을 우리는 사실 예측이 가능한데, 이때 시가에 이 정도로 급등을 했을 때 여기서 110짜리와 우리가 112.5짜리는 10배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10배 정도 급등을 했는데 프리미엄이 뭐 이런 상황에서 계속 급등이 유지가 되지 않고 오히려 환매수를 자칫 하는 듯 했으나 오히려 대량으로 110포인트, 110포인트, 111.25포인트, 112.5포인트 이쪽에서 오히려 대량의 매도가 증가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올라버린 프리미엄을 더 따먹겠다. 쉽게 말하면 오늘 후장에 이만큼 죽일 자신이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경에 기관들이 이 상황에서 한 발 물러서느냐, 즉 매도했던 콜옵션을 환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매도를 여기서 증가시키느냐를 보면 옵션 매니저들의 의지가 어떤 것이냐는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전장에 뭐 10시, 11시경인가요? 그때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해도 이제 후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션을 지금 현재 이 강좌에서 행하는 이유도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을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죠.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옵션 개인 투자자들은 아주 대량으로 많은 그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다 취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기라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내 스스로 뭐 시장에서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옵션 매제들의 움직임을 보므로 해서 우리는 이 만기일에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아울러 우리가 현재 주식시장을 보면 우리가 아마 이제 이렇게 고점에 올라갔다가 이 고점에서 조정받고 이렇게 마지막 고점을 형성한 다음, 이 마지막 고점을 형성한 다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가 저점이 811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811포인트가 만약에 저점이었다면 제가 지난번에 여기가 뭐 930포인트에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 정도에서 뭐 935 정도? 제가 이 현물지수에 대한 감각이 원래 잘 없어서 혹시나 실수가 있더라도 뭐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가 여기에서 중간선을 긋자 50% 되돌림선, 이 정도 되돌림선을 그은 다음에 이 50% 되돌림선에서 우리가 50% 되돌림선에서 주가가 만약에 돌파를 해나가서 디디고 간다면 이것은 전고점을 넘어가는, 즉 조정 끝으로 생각을 하자. 조정 끝으로. 그러나 이것을 넘기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렵기 때문에 이번 저점에 해당하는 이 810에서 20포인트 이 정도 수준과 50% 선을 중심으로 이러한 파동을 예측을 하는데, 이것이 넘느냐 못 넘느냐를 보고 일단은 이 안에서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단 그렇지만 바닥에서는 상승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가는 현재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수준, 마이너스 6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아마 주가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지수가 아마 종합지수가 838포인트 정도 수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838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종합지수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번에 고점이, 오늘 형성한 고점이 아마 870포인트 정도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고점, 여기서 이까지의 하락폭에 대한 되돌림이 정확히 50%가 870 정도 선이 됩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일단 870포인트 오늘 고점에 딱 도달하니까 바로 음봉을 내렸죠. 이것은 옵션 시장에서도 이 정도 시점에서는 매도를 해도 가능하다고 기관 매니저들이 판단을 한 거죠. 아무리 시장에 개인 매수세가 유입된다 하더라도 여기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돌파하지 못할 것이니까 매도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만큼 내려왔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음번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 파동이 이제 조정 완료 반등 파동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러한 형태를 거쳐서 넘어나갈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조정의 연속파라면 이것은 반드시 이러한 파동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의 파동은 어디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현재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이 전체 파동의 50% 선을 우리가 가상선으로 설정합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막 크게 그냥 러프하게 그리면 막 이러한 형태의 파동을 지금 현재 그렸다. 그러면 우리는 이 파동이 상승 파동의 연속선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는 이것과 이것의 중심선 약 840포인트 수준이 되는데 이 840포인트 내외의 선이 만약에 지지를 받고 여기서 갈 수 있다면 그러면서 다시 이 870포인트 선만 넘어설 수 있다면 이것은 반등 파동의 진행으로 볼 수가 있고 840포인트 선을 무너뜨리고 만약에 이쪽 지점 811포인트 선을 향해서 내려간다면 모든 사람이 예상하는 상바닥으로 반등하지 않고 여기서 추락해서 이러한 형태로 제가 지난번에 아마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한 3주 전에 76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해 740포인트에서 760포인트 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락파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1대1 하락파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파에서. 그러나 중기적인 것은 이것이 어떠한 조정으로 가든 여기서 지금 반등해서 가든 뭐 완전 파동이 나오든 간에 우리는 분명히 대세 상승의 축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다음 주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840포인트 선을 내일 금요일은 넘어서 출발하겠죠, 당연히. 이유는 옵션 만기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만기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현재 콘텐츠 폭이 크니까 내일 아침에 선물이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일단 프로그램 매수에서 대형주가 반등을 할 테니까 오늘 급락했던 대형주가 일부 반등을 해서 시작할 테니까 오늘 인위적으로 약간 눌린 838포인트 이상에서 끌어올려서 출발을 했을 때 반드시 내일은 이 종가가 840포인트 위에서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요일날 이렇게 끝나지 못한다면 월요일이나 다음 주 주가 흐름은 이러한 형태에서 이러한 형태로 결국은 내려가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가 되고 이 840포인트 위에서만 끝나준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870포인트를 돌파하는 순간은 이제는 이 추세의 연장선에 다시 새로운 파동의 출발이라고 인식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종목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마 이번 주에 관심 종목은 SK텔레콤, KT와 같은 어떤 통신주, 그 다음에 SK텔레콤, KT, 그 다음에 SK와 같은 종목들이 약간 위험성은 있지만 이러한 종목들, 그 다음에 또 어떤 몇 가지 종목들을 제가 국민은행 이러한 종목들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종목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상승 전환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매수 1국면에 매도 1국면을 거치고 다시 매수 2국면에 도달한 종목군들을 찾아서 이 종목들에 집중 공략하자. 이미 매수 2국면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다시 이미 매도 2국면에 도달한 종목들은 상승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 주도주는 많이들 생각하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삼성전자가 이제 그 매수 찬스니까 초강력 매수를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예를 들면 어떻게 떨어지는 낙폭과대주가 어떨 것이다라고 말씀을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한해는 다음번 주도주는 삼성전자가 아니다. 삼성전자가 40몇만 원까지 44만 원까지 올라서 지금 34만 원까지 떨어졌었죠. 이렇게 떨어졌으면 흔히들 낙폭이 순간적으로 단기 낙폭이 과대한 삼성전자를 사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정고점을 넘어가는 데는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데는 무리가 많습니다. 이유는 마지막에 삼성전자를 사들인 세력이 누구냐? 바로 개인 투자자입니다. 이때 여기서 고점 매도 세력은 누구냐? 외국인과 기관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대량으로 거래된 이 거래량의 그늘을 벗어나는 데는 삼성전자는 최소한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시장의 주도주로 다시 나설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마켓 퍼폼이라 그러죠. 시장 수익률 정도로 바라보고 새로운 대안, 즉 이번에 만약에 반등 파동으로 간다면 횡보 파동에서는 물론 삼성전자가 들락날락하면서 변동률이 우리가 볼라탈리티로 그러죠. 이러한 변동률이 커질 수는 있으되
정말 진정한 주도주는 뭔가를 우리가 만약에 살펴본다면 사실 이번에는 다음번 반동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이 다음 주 초반에는 다소 흔들림을 줄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중에서도 일부 종목군들이 일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모처럼 한번 보여줄 수 있는데 물론 이것도 장기 시각이 아닌 한 개의 파동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우리가 KT와 같은 종목들을 KT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그 KTF 이라는 종목들을 한번 어떤 상승에 이번에는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엿보고 그와 관련된 어떤 통신과 관련된 어떤 통신 주변주 뭐 이러한 종목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월드컵과 관련된 수 있는 종목들이 단기 테마가 형성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거래소 시장에서는 역시 뭐 제가 현재 지금 보기에는 일단은 통신주 중에서도 오늘 SK텔레콤이 급락했습니다만은 SK텔레콤 뭐 그 다음에 KT 제가 KT에 대한 과도한 예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요즘 듣는데 예전에 제가 지난 여름에 삼성전자에 대한 과도한 예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아주 통렬한 비판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마 지난 작년 말 이후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를 한 적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KT 지금 아마 그때 제가 삼성전자를 거론하던 기본으로 KT를 거론하는데 오늘 삼성그룹에서 KT에 지분 참여 의사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다소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 KT 주가가 좋지 않다면 저는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SK텔레콤을 위시한 어떤 데이콤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종목들의 합종 영향에 의해서 통신주가 다음번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을 일단 한번 눈여겨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은행 이러한 어떤 종목들이 즉 국민은행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그 다음에 LG증권 그 다음에 이러한 종목들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금융주죠. 그래서 이번에는 금융주 중에서도 특히 증권주와 지방은행이 지난번에 오르고 대형은행이 밀렸는데 이번에 우량은행 이러한 종목들이 다음번 시장에 한번 차기 주도주로 조정이 언제 끝나고 다시 반등을 하든 간에 다음번 시장이 반등한다면 이러한 종목들이 앞설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러한 관점에서는 국민은행과 같은 그룹 안에서는 우리가 같은 전체적인 차트 패턴을 보이는 것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 가능하겠고 물론 포스코는 현재 뭐 약간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려서 좀 다소간의 악재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뭐 우리 차트만 보고 믿기로 하고 포스코 그 다음에 한전 뭐 이러한 종목들은 한전은 뭐 SK텔레콤과 같은 부류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을 다음번에 만약에 리드하면 혹시나 그 다음번 주도주는 오히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점에서 미리 한번 하락시에 관심을 가져보고 혹시나 이 종목이 선두로 나선다면 그때는 놓치지 않고 미리 초기에 편성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상은 문자 그대로 예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급한 선취변을 해서 지금 내가 그렇다면 시골에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SK텔레콤을 몽땅 사가지고 있어야지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주식투자는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도 대단히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유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투자를 현재 과거에 하셨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주식이 뭔지를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아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딜레마가 많을 것으로 합니다. MBN 게시판에서 했던 분 같은 경우에도 뭐 단기적으로 결국 우리가 실패한 원인은 그거죠. 일단 올라갈 때는 상승할 때는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사니까 떨어질 때 사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때 사니까 반드시 들고 있으니까 반드시 오르더라. 떨어졌을 때 미수 때려버리니까 더 올라가더라. 이러한 데 익숙해져 있다가 이것이 떨어졌을 때 미수 때리는데 더 떨어져 버리니까 이번에는 하고 미수 때리면 더 떨어져 버리니까 실제로 올랐던 폭에 비해서 하락폭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은 뭐 대량으로 나는 지금 현재 증권사이트 게시판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불과 100포인트의 하락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벌써 절망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제일 나쁜 버릇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손실을 입었다. 손실을 입었으면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항상 어떤 방법을 거치느냐면 나를 믿지 못하고 손실을 입은 분들은 반드시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대박을 찾아서 빨리 회복하겠다는 생각이 망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방송, 정권방송이나 혹은 정권정보 사이트, 그 다음에 700 서비스, 그것도 모자라서 뭐뭐뭐의 무슨 동호회 이런 데 가입하거나 대부분 어떤 이러한 목소리들을 믿고 투자를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답을 주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러한 데서 거론하면 주식을 더 죽어버립니다. 이유는 거론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식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이익 실현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들은 내가 스스로 자멸하는 기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실을 본 사람들은 이걸로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지금 이게 잘하는 짓인지조차도 스스로 판단이 서지 않는데 주식 투자자분이 지금 여기서 만회를 하는 길은 뭐냐면 사실은 시골에서의 기술적 분석 프로그램부터 바로 파워를 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 합니다. 제가 가끔씩 황당한 소리를 잘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철학 강의냐 이런 소리도 자주 듣지만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참 쉽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 MBN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 그 분의 어떤 사연에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고 그분이 또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지난 겨울에 제가 읽어드렸던 어떤 개인 투자자의 편지를 읽고 굉장히 가슴이 아파했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괴롭다라는 그분의 이야기 이것이 지금 사실 굉장히 저도 어떤 면에서는 거의 절망적인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시 또 황당한 소리 한번 해보면 우리 주식 투자하는데 주식 투자가 뭡니까? 주식 투자 언제 합니까?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 하시면 주식 투자 언제 합니까? 항상 하십니까? 항상 하시면 다시 오를 때는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고 시장이 이렇게 오를 때는 또 소외됐다가 또 떨어질 때는 이만큼 떨어져서 언젠가는 또 10배, 20배 하락해서 또 나중에 가든 원성과 한탄만 쏟아내는 또 게시판에 한탄을 쏟아내는 그런 투자자가 될 겁니다. 주식 투자 언제 하느냐? 저는 주식 투자를 딱 3번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3번. 3번의 경우 이 말은 제가 농담처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 제가 진담을 담은 일종의 제가 드리고 싶은 어떤 진심입니다. 언제 하느냐? 남이 흥분했을 때 이런 얘기 남들 잘 하죠. 또 언제 하느냐? 남이 끌고 있을 때. 3번째 언제 하느냐? 이도 저도 아닌 박사 때. 딱 3번 합니다. 주식 투자는 딱 때가 3번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하면 주식 투자는 결국 도박과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주식 투자 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 물으면 어떤 분은 우리가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이런 역발상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건 아주 유명하신 시장의 어떤 제도권에 계시던 분이 하셨던 이야기고 즉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아주 역발상으로서는 훌륭한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주식 투자의 원론은 뭐냐? 싸게 사서 저점 매수해서 고점 매도하는 거다. 즉 이것은 누가 하느냐? 말은 쉽지만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바로 기술이고 그것이 바로 대박을 가르쳐주는 방법이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돈 내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점 매수든 저점 매수든 주식 투자라는 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고점 매수라면 파동이 이렇게 가다가 이 파동에 고점 매수를 하는 것은 맞고 이 파동에서 지금 돌파할 때 사고 돌파할 때 사면은 수익이 나지만 이것이 이제 상승 파동이 끝나고 떨어질 때는 이것을 여기 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급락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고점 매수를 하는데 급락을 하느냐? 그것은 뭐냐? 결국은 때를 모르기 때문이고 제가 볼 때는 이 고점 매수, 저점 매도라는 이것도 아마 2000년, 2001년 2년간에 걸쳐서는 아마 주식 투자자들을 거의 깡통으로 몰아넣은 주범 슬로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흥분했을 때, 떨고 있을 때 박스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은 쉬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주식을 도박과 같이 비유를 합니다. 도박이라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포커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포커를
잘 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보통. 그래서 뭐, 장난으로 포커를 치면 꽤 잘 친다는 소리를 듣는데, 어떨 때 포커를 치느냐. 이 포커판이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포커를 치겠다라고 판이 형성이 되면, 딱 앉으면 벌써 이 포커판은 내가 이겼다, 졌다라는 것이 금방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포커를 치려고 이렇게 모여보면, 이 안에는 예를 들어서 포커를 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좋은 패가 내가 들어오면 얼굴이 붉어지고 주머니에 손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또 뭐 패가 한 장 더 들어와서 투페어에서 만약에 원페어에서 트리플 즉 똑같은 게 세상에 들어 더 좋은 패가 되면 갑자기 지갑이 나오고 뭐 앉았다 섰다 하고 갑자기 뭐 배팅하는 액수가 단위가 막 커지고 얼굴 색깔이 표시가 나는 분이 있죠. 쉽게 흥분하는 분이죠. 또 어떤 분은 아주 뭐 자기가 돈을 잃어서 판돈이 적거나 혹은 애초부터 판돈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외에는 어떤 금전적으로 이게 맞지 않아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패를 들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조금만 강하게 굴면 뭐 들들 떨고 겁내고 무서워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들 떨고 무서워하는 사람들만 있을 때는 사실은 내가 별로 좋은 걸 안 들고 있더라도 강력하게 탁 치밀고 나가면 이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저 친구가 흥분할 때는 좋은 패를 들었으니까 나는 안 치고 죽어버리고 저 친구가 흥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살살 꼬닥여서 돈을 벌고 이렇게 포커를 칠 텐데 주식 투자가 마찬가지죠. 시장에서 모든 사람이 흥분해 있으면 이것은 나와야 될 때고 모든 사람이 나 떨고 있니 할 때 이때가 바로 들어가야 될 때고 이 중간점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지지선 매수, 저항선 매도를 기계처럼 행해야 될 텐데 즉 국면은 이렇게 가서 흥분하면 팔고 떨면 사고 이점에서는 기계적 매수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시골에서 당신은 말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현재 이렇게 오를 때 지금 이게 흥분된 건지 이게 흥분된 건지 이게 흥분된 건지 어떻게 아느냐. 떨어지면 다 겁내는데 이 겁내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 모든 사람이 겁내고 있다.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을 공부해보기도 하고 파동을 공부해보기도 하고 오늘 제가 이따가 거래량 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그럼 이러한 정답을 가르쳐 주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말을 하지만 이것이 정말 주식투자의 정답이냐. 그리고 이 지점은 언제냐. 이렇게 되물으면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저 감각입니다. 감각. 세상에 없던 기술적 분석도 세상에 없던 대박 급등주도 그것을 찾는 비결은 없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에 고수는 없지요. 우리가 신문선 해설위원이 축구 해설을 잘한다고 해서 그분이 축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차범근 선수하고 뛰어다니면서 한 달만 축구하면 원래 국가대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투자라는 건 역시도 시장에서 오랫동안 내가 다쳐보고 경험하고 하면서 느껴지는 감각인데 요즘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인터넷 정권 투자라든지 뭐 그 외 각종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종목 추천들을 막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차트를 많이 보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기 눈에 차트가 좋아 보여요. 차트가 우리가 보통 좋아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차트가 좋아 보이는 차트를 추천하는데 주가가 의외로 퍽퍽 떨어집니다. 추천을 하면.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째 이유는 일반인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미리 사전에 매집해놓고 정권정보 게시판이나 방송을 통해서 떠들어가지고 자기가 팔아먹었다. 이런 아주 소수의 양심불량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전문가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남들에게 대중에게 추천할 만큼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의외로 맥없이 팍팍 떨어지면 조만간에 이 시장은 막말로 골로 가는 시장이다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 눈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투자자의 눈에 보기에도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 차트를 가진 종목들이 난데없이 하나씩 들썩들썩 오르기 시작하면 조만간에 시장은 추세를 이렇게 돌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의 눈에 좋아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급상 버틸 수 있는 한계점까지 지금 버텼는데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은 떨어지기 시작해서 수급상의 한계를 지금 버티고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끝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희한하게도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좋아 보인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퍽퍽 떨어지면 이제 이 시장은 당분간은 어렵다고 떠나야 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냥 쉽게 보는 시장 지표, 쉽게 말하는 흥분 지표입니다. 흥분 지표. 요즘 뭐 정권 정보 사이트나 뭐 아니면 정권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되겠죠. 이게 바로 흥분 지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이라는 뭐냐, 내 눈에 차트가 꼭 이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내 눈에 좋아 보였던 차트들, 내 눈에 분명히 오를 것, 이거는 반드시 오른다, 이런 종목들이 난데없이 퍽퍽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시장은 현재 포카 치는 모든 포카판에 참여한 사람들이 흥분해서 주머니 지갑에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긍덩이가 들썩들썩하는 시장이다, 이거고, 내가 보기에는 도대체 살만한 종목인데 다 나쁘고 전부 추세가 꺾여가지고 좋은 게 없고, 아무리 좋은 종목을 찾아내도 별로 없고 살 게 별로 없는데 난데없이 엉뚱하게 나빠 보이는 종목들이 하나씩 들기 시작한다. 혹은 정권방송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더 죽는다. 이제는 뭐 추천할 것도 없다. 여기서 추천 많이 해가지고 워낙 떨어지니까 무서우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이고 이제 뭐 추천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하고, 내가 보기에 차트가 워낙 나빠 보이는데 하나씩 엉뚱하게 들기 시작하면, 예상 못했던 종목들이 치고 나가면, 이것이 바로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오그라들어서 대중이 겁을 먹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면 바로 자기 자신을 믿어라. 항상 여러분들이 가장 믿지 않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인데, 자기를 믿어야 됩니다. 시골에서 말도 믿지 말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기술적 분석을 현재 배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법을 익히시려고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대박 잡는 법, 뭐 이러한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려고 하고, 또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전문가가 뭐 사라 하는데 돈 내고 사고, 이러한 일들을 아직도 하고 계신다면 뭐냐면, 한번 내가 죽어본 길을 복귀하려는 분이 한번 죽어봤던 방법으로 또 살아보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길을 가는데 이 길은 낭떠러리가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떨어져서 팔다리가 부러져 본 적이 있으면 이제 이 길을 가지 말고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또 가면서 다시 이 길을 가는 사람과 같다.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현재 기술적 분석 배우고 무슨 배우고 뭐 배우고 막 전문가의 뭐를 배우고 종목 다 들여다보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지금 배우는 강의를 아무리 많이 배우고 어떠한 기법을 아무리 익히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실력이 늘어나냐?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주식 투자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거래량, 뭐 봉, 뭐 이평선, 뭐 그 외에 각종 간단한 어떤 차트 이론들이야 기본적으로 알아둘 일이지만, 그 이외에 어떤 기상천외한 무슨 방법을 알아내겠다는 것은 정말 허황된 꿈을 쫓는 망상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오랫동안 발을 담았던 제가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없고, 내일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 역시 내일 시장이 오르냐 내리냐고 물으면 저는 50%밖에 맞힐 수가 없고, 여러분 역시 50%밖에 맞힐 수 없는데, 그럼 고수 전문가라는 사람은 그럼 왜 실제로 나보다 나으냐? 이것은 뭐냐면, 내일이 오를지 내릴지 50%밖에 모르기는 매한가지지만 자기 생각대로 50%가 올랐을 때는 수익을 내고, 자기 생각과 반대로 50%가 떨어졌을 때는 이 순간에 대응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자기 생각에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서 샀는데 떨어지면 안절부절 좌불안쓰면 어쩔 줄을 모르고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죠. 아침에 5% 떨어져 버리면 이제 반등을 할지 안 할지, 그때는 호가단위가 100원씩만 움직여도 갑자기 17,000원짜리 주가가 16,900원이 되면 심장이 출렁하고 17,000원에 7자만 달아도 가슴이 안도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쩌다 해서 손절매하고 나면 다 되어오르고 이러기 때문이고, 전문가는 이 상황에서 대응하는 게 전문가이지, 이것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마시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는 제가 다놓고 사부로 모시겠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현재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배워야겠죠. 저 같은 사람 방송하는 것도 들어보고 저 친구가 뭐라고 하나, 혹시 무슨 참신한 얘기 하지 않나 들어봐야겠지만, 지금 시장이 뛰어든 지 3년 미만에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더 이상 주식시장에서 무엇인가 뭐 전문가 고수들에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절대로 전문가 고수들에게 무엇인가 얻으려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분석법 이러한 것들 이외에 더 어떠한 기상천외한 분석법을 알기 위해서 찾아다니지도 말고,
절대로 그것이 돈 벌어주지 않기 때문에 다만 제가 시장을 먼저 앞서 있는 선배로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중기 추세 대세 상승 국면이기 때문에 200일 이평선에 지금 현재 돌파해서 200일 이평선에 디디고 지지하는 것만 확인을 하면 이러한 종목들을 사서 묻어버리십시오. 묻어버리시고 혹은 200일 이평선을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 돌파해서 200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 이때에서 주식을 사서 묻어버리면 반드시 주식 투자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증권사에 수수료 보태주지도 말고 이런 증권 전문가 저 같은 사람이 하는 방송도 보지 말고 그냥 생업에 돌아가서 종사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원래는 오늘 거래량을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또 사슬이 길어져서 또 거래량을 강좌를 갖지 못하고 오늘 또 엉뚱한 소리로 시간을 다 보내버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거래량에 대해서 이어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에서 이제 신문 기사를 자세히 읽다 보면 증권 관련 기사 중에서 아주 두 가지 의미 있는 기사가 눈에 띄입니다. 간단한 코너로 처리되어 버린 기사도 있고 비교적 크게 다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두 기사는 크게 시중에 주목을 받지 않고 넘어가 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코스닥 위원회에 온 천장이 등록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코스닥 위원회에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코스닥 위원회 측의 입장은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이 벤츠들의 어떤 전용 시장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성격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강원랜드도 등록되었는데 전장이라고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등록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라는 코스닥 위원회의 어떤 입장이었다라는 기사의 보도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기사에 사실 진위 여부를 알 길은 없지만 만약 이 기사가 사실이고 이것이 팩트에 근거한 것이라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손실의 한 80% 이상은 코스닥 시장에서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코스닥 시장이 회복의 기미를 보일까 아니면 새로운 사기 트기도 전에 발표버릴까라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수십만 원대 다음 세론과 같은 종목을 샀던 투자자들은 지금 이제 절망 속에서 다시 회복할 길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코스닥 시장 자체의 어떤 몰락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벤츠라는 하여튼 기획적인 면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벤츠라는 것, 정보통신이라는 것, 인터넷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세계에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부상하는데 알맞을 정도로 아주 시의적절한 어떤 기획을 해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운용의 묘에 달려있듯이 코스닥 시장에서 과도한 물량 공급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누구도 소화해낼 수 없는 대량의 물량을 떠안고 넘어진 투자자들이 이제 비록 그것이 의도는 좋았다고 하나 그 안에서 이제 절망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생각한다면 이 시점에서는 그때 아주 무분별하게 등록되었던 기업들을 속아내고 이제 건전하고 발전성 있는 기업만으로 제로된 어떤 시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지가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의 논리, 즉 조직이기주의에 빠져서 조직과 시장을 확대하려는 어떤 노력들이 이러한 어떤 투자자들의 바람과는 아주 배치되는 입장으로 시장을 오히려 이제는 온천장까지 등록을 하겠다라는 발상들, 온천장이면 등록이 어떤가라는 발상은 연이어 갈비집, 나중엔 잘 되는 사롱, 그것도 모자라서 미장원, 이제 나중에 사채업도 잘 되는 사채업자들도 금융업으로 등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논리라면. 따라서 지금 코스닥 위원회에서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코스닥 시장을 확대시켜서 자기 조직 논리로 돌아볼 것이 아니라 현재 코스닥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절망해서 나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코스닥 시장을 장기적으로 살리는 것이고 코스닥 시장이라는 조직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실인식이 너무나 기대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옛날에 프랑스 말기 때 마리아 안토네트 왕비가 백성들이 먹을 빵이 없어서 길거리에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마리아 안토네트 왕비가 그러면 치즈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엉뚱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논리나 지금 코스닥 위원회에서
원천장이 등록하지 못할 것이 뭐 있느냐라는 논리나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는지 반문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 두 번째 기사로는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에 과거의 어떤 벤치 비리와 연루됐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인 조사가 벌어지고 또 실제로 그와 연루된 분들이 처벌을 받는 아주 모처럼 보기 드문 아주 쾌거가 일어나고 있는데 일전에 신문기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코스닥의 모 업체에서 보안업체의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풀려나서 그 종목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아울러 코스닥 보안주들의 반등을 이끌어내었다라고 언론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언론 평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코스닥 벤처 비리에 연루된 코스닥 대표가 석방된 것을 본다면 이제 월드컵을 앞둔 정부 당국에서 더 이상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고 유야무야 덮어버리겠다는 이점에서 종결하겠다는 의지가 아닐까라고 시장이 짐작을 하고 그 대표의 석방을 코스닥 투자자들은 이제 코스닥 비리 조사의 끝으로 판단한 투자자들이 오히려 상승을 이끌어내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이건 남아프리카나 아니 수단, 가봉, 봉고 같은 나라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정부 당국에서 코스닥 비리, 벤치 비리, 그 작전 이러한 것들에 관련된 일들을 비록 때는 늦었으나 때는 늦다 하더라도 지금 일일이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인 박수를 보내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정치 논리에 입각해서 월드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야무야 하겠다라든지 어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덮어둔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투자자들은 단순히 지금쯤 이제 그만하고 놔두면 코스닥 시장이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복된 어떤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간다면 반드시 대선 이후에 또 새로이 어떤 과거의 문제들을 되짚어내고 또 그것들을 대대적으로 사정하고 또 그 안에서 또 흑과 벽을 가리는 작업이 벌어질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 이전에 각종 루머가 난무하고 또 지금 살아남은 기업 중에서 누구누구는 어떻게 관련이 됐는데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혹은 어떤 회사는 어떻게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살아남았다. 이러한 루머들만 시장에서 계속 확대 재생산되면서 올 연말 내년 심지어는 내년까지도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장을 죽이는 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에 종기가 생기면 반드시 칼로 도려내는 외과 수술을 해야지 종기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마이싱이나 먹고 기다린다면 병을 키우듯이 현재 우리 시장 전반에 걸쳐서 아주 어둡고 검은 집단들이 이루어냈던 그러한 어떤 어두운 작전들과 그런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들을 지금이라도 하나같이 적발을 해서 반드시 처벌을 하면 이제는 시장에서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라는 공식이 시장에 선다면 또 과거에 잘못이 있었던 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어떤 대해서 대가를 받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자정각서를 쓴다면 이제 투자자들의 신뢰는 시장이 모여지고 또 이제 더 이상 코스닥 시장이 그런 루머나 소문에 의해서 흔들리는 일이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한국 주식시장을 앞으로 5년 장기, 10년 장기의 대지 상승으로 이끄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들이나 혹은 당국에서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며 우리 투자자들도 당국의 이러한 조사에 대해서 시장 하락에 대한 우려로 반감을 표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비록 힘들겠지만 과거의 일이니까 그러한 조사 의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지지와 성원을 보냄으로써 이제 지금 정부 당국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작업들이 나름대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